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시포스였다. 불평할 곳도 없었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오직 주어진 운명에 침묵하며 받아들였다. 종이옷 한 벌, 이정은. 상회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북적거리는 사람들은 나를 본채도 안 한다. 투명인간 취급이다. 울타리 밖 열려진 대문 사이로 다시 고개를 내밀어 본다. 얼핏 아버지 생신이라는 느낌이 든다. 말 위로 올라가서 보려고 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대청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환한 모습이 보인다. 회색 바지에 흰색 저고리, 남색 마고잘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버진 새신랑 같다. 소리 없이 크게 벌어진 입이 언뜻 미소 짓는 것 같다. 아버지 얼굴이 차츰 가물가물해지더니 사라진다. 설핏 졸았는가. 전화벨 소리에 난 소스라쳐 깨어난다. 아버지에 대한 꿈은 언제나 생신과 연결된다. 꿈에 아버지를 본 날 예감은 나쁘지 않았다. 늘 어떤 미흡함으로, 때로는 저릿한 그리움으로 내 일과를 들쑤시긴 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된 날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두통 때문인가? 뒷골이 당겼다. 다세대 주택 맨 위층이 우리 집이다. 옥상에서 비를 맞고 있을 빨래 생각이 난다. 마음이 급하다. 텔레비전을 보며 깜빡 졸다가 빗방울이 굵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유난히 큰 전화벨 소리가 가슴을 찔러온다. 나는 전화벨 소리를 뒤로 한 채 숨차게 옥상으로 달려 올라갔다. 녹슬어 삐걱대는 계단 손잡인 한쪽이 떨어져 덜렁거린다. 옥상엔 이미 한 번에 말랐을 빨래가 젖은 채 들러붙어 있다. 축축한 빨래를 걷는데 비상계단 난간에 걸려있는 아들의 바지가 보인다. 바지를 주우려면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난감하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난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에 어지럼증이 일었다. 계단 중간에 걸린 바지를 걷어 왼팔에 걸치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선형 계단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무늬가 내 눈 속으로 박히고 있다. 그것은 수년 전 아버지 엉덩이에 붙어있던 재봉틀 자국이었다. 기억은 순식간에 과거 고등학교 졸업식장으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남녀공학이었던 학창시절, 가난을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동안 내가 가난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베푼 사랑 때문이었다. 아버진 딸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다. 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잘 사는 친구들에게 기가 죽지 않도록 딸의 허영도 배려한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메이커 운동화에 사신 끼고 고급 양장점에서 교복과 외투를 맞춰 입게 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감색 교복을 입고 새하얀 교복깃을 세우고 학교에 가는 딸을 보는 아버지 눈길엔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우리 딸은 귀티가 난다고. 좋은 집에 태어났다면 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투 한 벌이면 벼가 두 섬이었다. 등골이 휘도록 일한 대가였다. 적당한 기성복으로 대치했다면 춘근기를 죽으로 때우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자신은 엄동설 안에 변변한 외투도 없이 지내면서 딸에겐 있는 집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은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딸이 우등생 대표로 상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가야지. 아버지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생각 같아선 아버지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었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젖먹이 막내 동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고 아버지 혼자 참석하게 됐다. 학교 강당이 신축 중이라 읍내 공회당을 빌려서 하는 졸업식장에서 나는 상장을 받아들고 객석을 향해 절을 했다. 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공부시킨 딸인데 당연히 기뻐했고 또 대견했다. 눈이 마주치자 난 웃고 있는 아버지를 외면했다. 맨 양복 차림인 아버지를 감추고 싶었다.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국방색 외투를 입은 모습이 인민군 같다며 내가 질색했던 것이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중국집이나 설렁탕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진 그 추운 날 외투도 없이 걷고 있었다. 앞장서 걷는 아버지 엉덩이가 보였다. 재봉틀로 거미줄처럼 기운 바지를 입고 위도 또한 소매뿌리가 낡아서 초라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돌아앉아 조그맣게 잘라낸 신문지 위에 가루 담배를 놓고 침을 발라 마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담배 연기는 아버지 어깨 너머로 풀풀 날아올랐다. 그 뒷모습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말아준 손, 먼 산을 향해 후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던 공허한 아버지 눈빛이 지금도 회한으로 남는다. 왜 그때 아버지의 빨갛게 언 손을 잡아들이지 못했을까? 친구들은 모두 우리 집 형편을 알았을 것이다. 사랑과 가난은 감출 수 없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잘난 체를 했던 것이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과 외로이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 모습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창밖을 때리는 빗방울이 더 굵어지고 있다. 젖은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귀청을 때리듯 커다란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섬뜩했다. 그러고 보니 좀 전에 온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전화기에서 불길한 기운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곧바로 받기가 겁났다.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였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목소리가 절박했다. K병원 이름을 대자마자 전화를 끊는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생명이 떠나는구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 마지막을 놓쳐버리면 생전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스커트 자락을 쥐고 있는 손이 떨려온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벽에 기대어 마른 침을 삼킨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니 아버지 모습이 거기 있었다. 입술선과 나란히 끝이 뭉툭하게 잘린 턱선, 어금니 밑에서 내려온 각진 턱이 내가 봐도 아버지와 닮은 모습이다. 늘 언제일까 조마조마했다.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은 행운이라는 말을 오늘 내일 하며 미루어 둔 것이다. 영원히 갚지 못한 빚. 지금에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들 들을 리도 없는 일.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에 누구에게 허공에 대고 벽에 기대선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 온다. 아버진 이상주의자였다. 아버지가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 것은 연자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이북으로 넘어갔는데
자진이 뿍인지 납치인지는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 상황이나 사상 같은 건 고려해보지도 않고 용공주의자로 단정을 짓고 있었다. 개인사에 대해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국가가 제재를 하는 판국이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된 연유는 이랬다. 아버지는 신문사 식자공이었지만 신문사 사람들에게 기사거리를 자주 제공했다. 어느 날 술자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김구 선생이 조국 통일이 우선이라는 이상만 가지고 이북을 간 것은 개가 다 웃을 일이다. 필히 북쪽 꼬임에 속았거나 북쪽 편일지도 모른다. 가상을 해봐도 그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북을 갔겠느냐. 이상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자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술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의견이었다.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에 다녀온 직후였다. 김구 선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에 혹해서 이론을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지 말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났다. 신문사 안에서 몇몇 사람이 아버지를 요주의 인물로 간주했고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었다. 왕따 신세가 된 것이다. 아버진 퇴직금과 집을 판 돈으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땅과 적산가옥을 사서 자리를 잡았다. 아버진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농촌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꿈이었다. 농촌 지도자로 선출되어 교육도 받았다. 농산물 재배도 계획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나안 농장처럼 공동체는 뜻은 좋으나 자칫 열심히 일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장점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 서로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선별해서 골고루 나누어 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마을 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쌀농사만 가지곤 생활하기 어려웠다. 농촌 사람들에게 돈 될 만한 채소나 여름 과일인 토마토나 참외, 수박을 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꺼번에 몰려 출하하는 걸 막아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과학적 영농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작물 유통체계를 합리화시키는 게 먼저라고 여겼다. 자신의 밭에 무엇을 심을까 서로 의논해서 재배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거였다. 그러나 해마다 농작물 가격이 들쭉날쭉 변동이 심했다. 전국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파농사가 수지가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배추농사가 엉망이 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근동에서 당근 심은 집이 없으니 당근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작년에는 양파를 재배한 농가가 많아서 양파가 넘쳐났는데 가격이 폭락하여 운반비도 안 되어 썩힌 집이 많았다. 올해는 당근과 양파를 적당량 분배해서 재배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작년에 양파를 재배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서 너도 나도 당근을 심는 바람에 값이 폭락했다. 당근을 도매상에 맡겨놓았지만 운반비도 건질 수 없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아버지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고 아버지를 원망했다. 서울에서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서 지도자 행사를 한다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불신이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아버진 좌절하여 깊은 운물 속 어둠처럼 침잠되어 갔다.
웃을 줄 모르는 눈이 아버지 내면의 고통을 말하고 있었다. 난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좀 웃으면 어때? 그러나 술을 마시고 나면 더 서글퍼하셨다. 어머닌 아버지를 원망했다. 시골로 낙향해서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가야 할 팍팍하고 희망이 없는 삶은 아버지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는지 어떤진 알 수 없다. 아버진 자신의 속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와서 산 적산가옥은 일본인이 살던 집이라 가미사마를 모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윗방에 있던 가미사마 자리엔 필기도구와 책들이 있었다. 아버지 서가였던 셈이다. 동리 사람들이 지방을 부탁하거나 신축 가옥 상냥식을 할 때 대들보 위에 아버지 붓글씨 필체가 쓰였는데 아버진 서해가로서의 꿈을 간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진 서툰 농사일이 차츰 익숙해져 갔다. 온종일 어머니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밥을 하는 동안 잠시 쉬기도 했다. 어머닌 아버지가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다고 원망했다. 결혼을 한 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무조건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아버지를 성토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힘든 세상을 견디고 있었을 것이다. 남자로 태어나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끝없는 노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원하던 삶을 접은 자의 고뇌와 주체할 수 없는 열패감으로 아버진 타인을 배려할 만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도 한 인간이다. 사랑과 존경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가족조차도 모든 것을 주문하고 원망만 했지 이해하지 못했다. 혼자 고분고투하는 와중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만나서 고생한다는 그런 위로의 말이란 가당치 않은 주문이었던 셈이다. 이념에 희생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아버지를 무정하다고 한 난 너무나 이기적인 나쁜 딸이다. 어머니를 고생시킨 아버지만 떠올렸던 것이다.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봤다면 사랑한다는 말도 모자랐을 것이다. 갑자기 내가 있는 자리가 바늘방석이 되어 앉아있을 수 없다. 아버지에게 무례를 저질렀고 아버지 생각만으로 목을 떼가 아파온다. 계절이 바뀌면 또다시 돌아오는 봄. 그 봄은 아버지에게 노동의 시작이었다. 시시포스처럼 매일매일 무거운 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벌, 반복되는 노동.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오직 주어진 운명에 침묵하며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시포스였다. 불평할 것도 없었다. 내 머릿속에 그려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진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던 모습이다. 추운 겨울에도 등에 진 짐이 무거워 땀을 흘리던 아버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들고 깊은 산중으로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돌아온다. 얕은 산은 산 주인이 있어 어려웠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 했다. 해질 무렵 멀리서 나무 더미가 천천히 움직인다. 발걸음을 떼놓을 때마다 나무 더미도 따라 움직인다. 돌뿌리에 걸려 잠시 뒤뚱해도 이내 중심을 잡는다. 보고 있던 내 가슴에 철렁하는 소리가 난다. 무겁게 나무 지게를 지고 내려오던 아버진 보이지 않고 커다란 나무만 보인다.
장단지에 힘줄이 붉어지고 이마엔 땀방울이 떨어진다. 지게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목에 걸친 흰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다시 내일이 오면 아버진 또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야만 한다. 아버지가 여름 내 땀 흘려 지은 농사로 얻은 곡식으로 하루 종일 무겁게 지고 온 나무로 어머니는 밥을 지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밥숟가락을 들고 덤비는 아이들을 위해 피땀을 흘려도 허허. 아버지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논두렁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아이들 입에 숟가락 오르내리는 소리가 제일 행복한 소리라고 했던가. 어머니가 아버지 앞으로 달걀찜을 밀어놓으면 우리는 숟가락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들었다. 아버지 등에 매달린 바위는 숙명이다. 이 땅의 아버지들, 내 아버지의 자유는 없다.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한다. 선택. 아버지 자식으로 선택한 건 내가 아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운명인 것이다. 부조리한 인간이지만 인간이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고 평화를 얻으라고 한다. 자유. 유일하게 노동에서 해방되는 길. 부조리에서 풀려나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시시포스의 모습을 본다. 일생을 관조하면 하늘 없는 공간과 깊이 없는 시간이란 긴 노력 끝에 일상의 목표는 완성된다. 그때 시시포스는 돌이 순식간에 하계로 또다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며 안다. 다시 돌을 산꼭대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들로 내려간다. 이 되돌아옴은 원점인 것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 없다. 새로 출발한다. 아버지는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지만 매년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가을이면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또 내년 봄을 향해 희망을 건져 올린다. 아버지에게서 노동의 허무 따위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오직 내일을 향한 희망뿐이었다. 경련하는 얼굴, 노동으로 짓눌린 몸, 그 돌덩이를 떠받드는 어깨, 그 돌을 멈추게 하기 위해 버티는 다리, 돌을 꽉 쥐고 있는 팔끝, 흙투성이가 된 인간의 믿음직한 두 손, 아버지의 손. 아버지는 바위를 내팽개칠 수도 가족을 버릴 수도 없다. 자유는 없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한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자식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조리한 인간이지만 인간이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고 평화와 자유를 얻으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죽음만이 유일하게 노동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부조리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길일 뿐 다른 방법은 없다. 내게 있어 아버지라는 그 말은 가슴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와서 아려한 그리움의 여운을 남긴다. 이젠 아버지는 내 가슴에 있는 아픔 그 자체이다. 철저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착취한 것이다. 착취, 그 말이 맞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도 즐거워했을 그.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싸한 바람이 인다. 아버지 병명은 뇌종양이라고 했다. 처음 시작은 몸 한쪽 감각이 무뎌졌고 두통을 호소했다. 진통제로 버티기도 하면서 아버지는 동네 병원을 거쳐
민간약초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증세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고 불편하던 몸 한쪽을 아주 못쓰게 되었다. 무엇이 좋더라 하는 말, 민간요법에 의지하느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뇌종양이란 진단이 나왔다. 종양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했다. 어머니는 수술을 하면 생명은 건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뇌종양 말기로 병원에서조차 치료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60년대 의술인이 낙후되기도 했지만 머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암덩어리들은 병원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설령 병원에서 받아주겠다 한들 집에는 입원시키고 치료할 만한 돈도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의료보험이 없던 시기여서 병원 수술비는 큰 돈이었다. 그 무렵 난 모든 것이 환멸이었다. 한 집안의 마지로서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손 놓고 앉아 있어야 했고 병원비를 감당할 형편도 아니었다. 엄청난 수술비 앞에선 절망감. 잠시 단칸 전셋집을 떠올려 보았을 뿐이다. 그것도 아버지가 암소를 팔아 마련해준 종잣돈으로 시작한 셋집이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아버지 병세를 전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서울로 직장을 옮긴 남편과 함께 살 방이 없었다. 시집에선 살림을 내줄 형편이 아니었다.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 말을 무색하게 한 딸인 나는 아버지에게 커다란 집만 지우게 했다. 아버진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던 암소를 팔아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다. 새끼를 한 번밖에 안 낳은 소였다. 부륵 송아지를 우시장에서 사올 때부터 아버지에겐 희망이었다. 부륵 송아지가 자라서 암소가 재구실을 하게 되었을 때 딸 때문에 팔아야 했다. 아버지에게 일복과 고생을 안겨드린 나. 아버지의 애물단지인 큰딸 때문이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아버지. 그 암소만 있으면 품앗이로 사람의 두 몫을 해대고 쌍둥이 새끼라도 낳으면 밭을 100평은 살 수 있는 부를 약속할 수 있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놓으시다시피 한 아버지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숨과 죄책감이 전부였다. 어머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땅을 팔아야지. 아버지가 손톱이 닳도록 일해서 산 땅이니 아버지를 위해서 써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이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는 어머니 말에 아버지는 다그쳤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내 목숨 부지하자고 논밭을 팔아 수술을 하긴 싫다. 완강히 거절하였다. 맏딸인 나와 어머니가 늦게 낳은 초등학생인 여동생과 막내인 9살 남동생이 있었다. 내 밑으로 터울이 많이 진 것은 어머니가 몸이 쇠약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진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빚까지 남겨놓고 죽을 순 없다고 했다. 삶의 터전인 논과 밭을 팔 수 없다는 단호한 결정에 삶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고향집으로 내려온 아버진 마지막 준비를 했다. 평소 어머닌 아버지에게 교회에 함께 다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믿었던 불교를 배반할 수 없다고 개종할 수 없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 소원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다. 내가 죽은 후 종중에서 시키는 대로 장례 절차를 밟아라. 공연히 문중에 대항하다간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대로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거칠애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절차일 뿐이고 추모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회 목사의 권고대로 세례를 받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투정처럼 은반지 하나 받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은 나 하나뿐일 거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는 싫다는 어머니를 앞세워서 읍내 금방에 들러 금반지를 사게 했다. 그 반지를 어머니에게 끼워주면서 아버진 애써 평온한 투로 말을 하셨다고 한다. 이젠 은반지 타령은 안 해도 되겠지. 은반지 얘기는 했어도 금반지라는 말은 안 했는데. 평생 고생만 시켜 면목이 없구려.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맡기고 고생이 많을 텐데. 어머니는 금반지 낀 손을 내게 보여주면서 슬퍼했고 나는 숙연해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의 아버지 근황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병환이 급속히 깊어갔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친정집을 찾았다. 하루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지금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약주를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생각이 나서 약주를 사드리기로 하고 마트에 들렀다. 나는 선반 위에 놓인 술병을 집다 말고 그대로 놓고 말았다.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약주인데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와 마음껏 취해서 옛날 이야기를 실컷 하고 싶다. 아니, 주정을 부려보고 싶은 것이다. 이제 아버지에겐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나. 빈손일 수 없어 쇠고기와 면내일을 샀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은 아버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미음으로 목을 축일 뿐이었고 내일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계신 아버지 모습은 투병 중인데도 단아해 보였다. 말하기가 힘겨운 실어증이 되어가는 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아 아버지 입가에 귀를 갖다 댔다. 뭘 이런 걸. 힘겨워 들릴 듯 말 듯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다. 시집살이에 고생하는 딸을 안타까워하는 내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딸이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버지의 여윈 손만 잡고 있었다. 아버지 곁에 있던 난 마냥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해가 기울어 가자 서둘러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버지, 또 올게. 식사 꼭 드시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놓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잡은 손을 놓기 싫어서 아버진 내가 일어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마지못해 일어서면서 아버지 손을 놓았다. 아버지 손이 내 무릎 위에서 미끄러지듯 툭 하고 떨어졌다. 다시 주저앉아 아버지 손을 쓰다듬다가 아버지의 따뜻한 눈, 애석해 하는 눈을 들여다보며 눈인살하고 돌아섰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을 때 어머니 옆에 2개의 커다란 보따리가
툇마루에 놓여 있었다. 노끈으로 미어지도록 이어맨 보따리 속에서 가을 농사를 지은 잡고, 파, 풋고추가 삐죽이 틈으로 비어져 나왔다. 그래도 모자랐는지 어머닌 다시 울타리에 달린 애호박을 급히 따서 보퉁이에 찔러 넣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어머닌 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다른 하나는 손에 들고 빨리 버스 시간에 맞추라고 재촉했다. 그때 방에 있던 동생이 마루로 뛰어나와 아버지 마지막 말을 대신 전해주었다. 언니, 아버지가 언니 잘 가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들썩인 말. 아버지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잘 가라. 그 순간에도 아버진 생명줄을 잡고 죽음과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하고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아버지 고통을 외면한 채 먹고 살려고 친정에서 싸준 곡식을 싸들고 가는 참으로 염치 없는 딸이란 생각에 발이 무거웠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병든 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늙은 부모가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가지러 왔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숨고 싶었다. 그보다 자신의 모습이 누추하고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아버지를 회상하면 따스한 체온을 느끼게 했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것이다. 막 가을 거지를 서두르고 있을 무렵인데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아침에 마루에 나와보니 마루에 놓아둔 김장배추가 푸른 잎이 모두 얼어서 플라스틱 모조품처럼 보였고 겨울철 먹거리인 시래기용 무청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전날 교복깃을 빳빳이 세우기 위해 풀을 먹여 거울에 붙여놓았다. 그 하얀 깃을 떼어 감새 교복에 달았다. 모든 준비를 끝낸 월요일 아침 등굣길. 감색 교복의 흰색의 깃은 유난히 빛났다. 흰 깃이 목을 받치고 있어서 얼얼했다. 밤새 내린 가을비로 쌀쌀했지만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다. 맑은 새벽 공기가 크리스탈 유리처럼 투명했다. 한 발 마당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짱 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목을 세우고 집을 나섰다. 학교 가는 길 개울 앞에 멈추어 섰다. 개울물이 불어 있었다. 돌돌 흐르던 개울물은 물살이 급해 보였다. 물살에 떠밀려간 징검다리 돌들이 제 위치를 떠나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었다. 엷은 황토빛이 가시지 않은 개울에 가운데 있어야 할 징검다리 돌이 보이지 않았다. 가을 늦장마에 징검다리가 떠내려간 것이다. 장마가 질 때마다 징검다리는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커다란 장마로 돌들이 떠내려가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이 가마니에 흙을 넣어 물 가운데로 옮겨 놓았었다. 그러나 이번 비는 그리 심하지 않았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모양이다. 흰 양말 신은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난처했다. 양말뿐 아니라 스타킹과 그 위에 입은 속바지까지 벗어야 할 것 같았다.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두커니 서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양말을 벗으려고 허리를 굽히려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아버지가 다가왔다. 나를 향해 등을 돌려대는 거였다. 아버진 이미 양말을 벗어 하얀 고무신 위에 얹어두고 있었다. 주춤거리며 다가가서 폈지만 아버지 등은 편안했다.
여동생과 늦게 본 남동생에게 밀려나서 부모님의 관심 받기라 난 덤이라는 생각을 해오던 터였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아버지를 혼자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 목을 꼭 움켜잡은 한 손에 느껴지던 힘겨웠던 호흡. 한 손에 든 가방이 아버지 얼굴 앞에서 흔들거렸고 가방이 가릴 것 같아 옆으로 비켜드느라 애를 썼고 가방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게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개울 건너편에 내렸을 때 빨갛게 된 아버지 발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아직도 개울 가운데에 서 있었다.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빨리 가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아버지 빨간 발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딸을 학교에 보내려고 황토빛 개울 물살을 건너던 아버지의 발. 맨발에 모를 심고 밭을 갈며 들에서 보낸 아버지 전 일생이 그 발에 있었다. 단단해진 굳은 발은 어떤 상처에도 꿋꿋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러시아를 여행하던 중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아르미타주 미술관에 걸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그림이었다. 아버지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아들, 드러난 발바닥은 골마터진 상처 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다. 세상을 헤매다 다친 발에는 피고름이 아직도 묻어있는 것 같았다. 그 발은 세상을 헤매다 겪은 흔적이었다. 나는 머리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리친 것처럼 멍멍했다.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돌아온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그제야 아버지에 기대어 편히 살고 싶어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다. 아버지 집에서도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사랑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깊숙이 뉘우치고 온몸으로 겸손해함을 말해주고 있다. 회개의 과정은 자기가 죄인임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죄하고 싶었다. 나는 꿈을 꾸면 늘 고향 들녘을 헤맸다. 그런 날은 현실과 연결되어 어릴 때 추억으로 이어진다.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이 발끝에 걸린다. 때로는 모를 심으려고 가두어둔 논물이나 웅덩이에 비친 높은 하늘, 그 맑은 물에 들어있는 하늘이 물의 깊이로 보인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물에 잘못 발을 헛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종아리에 찰싹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려고 눈을 질끈 감는다. 그 근처를 문질러도 한 번에 떨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끝부분이나마 다시 다리에 달라붙는다. 더 징그러워 소리를 지른다. 방죽에 둘러앉아 낚시하던 사람들, 돌 자갈길 십리를 걸어야 하는 등굣길에 개구쟁이들이 묶어놓은 풀에 발이 걸려 넘어졌던 일들, 그런 것들이 한 토막씩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숲속에 갇혀있기도 하고 낯익은 신장로를 혼자 걷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서 있기도 했다.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 그 때문에 좌절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보란 듯이 잘 살아 보이겠다고 이를 물고 버텼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했을 뿐이다.
자존심은 목숨과 바꿀 극한 상황에서만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자존심은 무엇이며 어떤 순간까지 지탱할 수 있는가? 매 순간 자존심과 실랑이를 버리며 산다. 자존감을 지탱하느라 교만해지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순수해지는가? 사람들은 왜 껄끄러운 감정을 붙잡고 있을까? 그냥 놓아버리면 편할 것을. 떠나는 일만이 출애굽이었어. 정체되는 삶이 싫어 파랑새를 찾으러 길을 떠나고 싶어 했다. 고향 친구인 기영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수재였다. 탈출, 자유로운 영혼 등등. 이런 낱말이 주는 의미가 내가 바라던 이상 세계 같았다. 그가 말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떳떳한 세상. 그 꿈을 후손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고. 알게 모르게 친정에서 생활비를 대던 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그가 고시 공부에 전념하기를 빌었다. 그가 하루빨리 고시에 합격하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도 시부모님 못지않았다. 딸의 일생에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늘 1차에서 머무는 그의 성적은 꿈이 멀었음은 물론이고 앞길을 캄캄하게 했고 1차적인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6번의 고시 실패.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의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졌다.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어머니 생신날 남편과 시댁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계집에 빠져 내 아들이 끝장이구나.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계집이 옆에 있으니 공부할 틈이 있겠냐고 안타까워했다. 현명한 계집을 만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 아들은 재수가 없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며느리를 원망했다. 본격적인 한풀이었다. 판검사가 되어 영감님하며 존경을 받아야 할 금쪽 같은 내 아들. 아이고 내 속 타는 걸 누가 알아줄까. 억울해서 못 살겠네. 대놓고 엉뚱한 년이 서방 망쳐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신세를 망쳤다는 것이다. 아들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세상에 대해 한풀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었다. 하지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으랴. 진학을 못하게 된 현실을 비관하고 있을 때 그를 선택했다. 그의 순수한 영혼을 사랑했다. 친구 자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핑계를 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취방으로 찾아왔다. 난 그때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러져 오는 딸의 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무턱대고 덜컥 일을 저지른 것이다. 현실 도피라는 불순한 동기로 시작한 결혼은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리떼기, 아니 지긋지긋하게 재수없는 며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들 앞길을 막은 년이라고 대놓고 욕을 했다. 아이 때문에 허락 아닌 묵계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철없는 탈출. 역시 파랑새는 없었다. 그렇게도 떠나고 싶어한 곳.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열악한 친정집이 천국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선택의 책임은 내게 있었다. 남편과 함께 꿈을 찾아보았지만 이상을 채워줄 현실은 없었고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란 기대 또한 사라졌다. 현실은 나를 철들게 했고 준비되지 않은 탈출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이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에 내 인생을,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다. 하늘에서 검은 장막이 내려와서 눈앞을 가로막았고 또 곧 고립되고 말았다. 현실. 그 절망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아, 만약에 시한이 정해진 일이라면 오죽 좋을까. 그러면 웃으며 견뎌낼 텐데. 군대 간 동생이 괴로움을 호소할 때도 나는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 군대는 무조건 정해진 시간만 견디면 되는 일이라고. 시간을 견디면 다 되는 일인데 뭘 고민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 또는 다른 경로로 들은 떠도는 이야기들이 나를 경악하게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느닷없이 봉고차에 끌려가서 섬이나 유흥가에 팔려간 여성이나 오징어잡이 배에 잡혀가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노동자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당사자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절망을 실감하곤 한다. 아버진 사위인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다. 딸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 사위를 미워했다. 사위를 되도록 무심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서 인내의 한계였다. 남편은 그런 장인의 태도가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해오던 터였다.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은 처사였다. 2달 전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는데 내가 남편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어머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들 일이 안 풀린다고. 기가 막혀서. 당신 아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왜 내 탓을 해. 당신 아들 입에 들어가는 쌀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나 봐. 그건 재수 없는 친정집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트집이시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체 하는 건지. 자존심도 없는 주제에 며느리 탓은 왜 해? 뭐 주제라고? 말 다 했어? 실수라고 생각한 순간 주먹이 날아왔다. 쇠망치가 내려치는 줄 알았다. 왼쪽 이마에 주먹만큼 큰 혹이 위로 솟아올랐다. 맞는다는 것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막말이 오갔다. 남편은 치사하다며 아침 밥상을 엎어버리고 사라졌는데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3일째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문득 그와 나 사이에 닮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깨달았다. 우리의 이상은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인간관계에 예속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는 수재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자신에게 맡겼다. 그는 몇몇 대기업체의 최종 면접을 보았고 그중 2개의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유를 원했다. 나도 자유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했고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했다. 닮은 점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았다. 2 사람이 모두 자유를 원했기에 둘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삶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사위 생일이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할 도리는 해야 다음에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 지론이었다. 아버진 가기 싫다고 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어머니가 찾아가 보라고 간곡히 청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 때문에 움쩍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나는 걱정이 앞섰다. 이마에 났던 혹이 가라앉으면서 피멍이 눈 밑으로 내려와 누가 봐도 매 맞은 걸 알 정도였다. 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 고심 끝에 문고리에 이마를 대보기도 하고 다락 위에서 양철통이 굴러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려고 실현을 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눈퉁이가 시퍼렇게 된 것이 보이지 않도록 안대로 가리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눈병이 났다고 했는데 믿으려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표정에 심각함이 들어있었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우울을 털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편이 돌아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사과를 했다면 얼굴 표정을 지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진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내려가셨다. 후에 아버지가 울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그날 밤 아버진 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밤중에 집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고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먼 산을 향해 한숨을 쉬었는데 달이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는 걸 보인 적 없는 아버지가 그날은 눈물을 보였다고 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데려다가 그렇게 막대하다니.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상대방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부부싸움은 물베기라도 하듯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은 편이라는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허세보단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세계를 물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창밖을 때리던 비가 그쳤다. 아버지가 갑자기 K병원으로 옮겼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는 오금이 붙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벽을 등지고 서 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은 피곤한 듯 웃옷을 벗어 던졌다. 가야 할까 봐요. 쓰러지셨대요. 당신 왜 그래? 장인어른이 벌써? 양말을 벗고 있던 남편의 손이 정지된다. 양말 한 짝이 발 중간에 걸려 있다가 천천히 벗겨진다. 굳게 담은 입에 힘이 들어있다. 한동안 말없이 방 안을 서성이더니 벗어던진 옷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남편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어깨를 감싸줄 줄 알았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 후 고생한 아내를 봐서라도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각진 턱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다. 늘 종종 걸음을 치고 살아온 탓인지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각박한 뿐이었다.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당신은 늘 도전적인 눈을 하고 있어. 지하철을 황급히 내려서 K병원으로 가는 출구로 빠져나갔다. 낙엽진 플라타너스 잎이 이리저리 바람에 뒹굴고 있었다. 전지를 해 뭉툭해진 나무를 보며 자신의 팔이 잘린 것 같은 아픔이 온다. K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가슴에 썰렁한 바람인다. 아버진 벌써? 병실 호수가 적힌 쪽지를 들여다본다.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 이름을 댄다. 저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입원실 명단은 없다는 것이다. 숨을 멈춘다.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아직은 안 돼요. 커다란 소리를 외친 것 같았는데 목소린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느님, 아버진 살아계셔야 합니다.
신은 내 절규를 들었을까? 아직은 하고 머리를 흔들어도 가슴에서 서늘한 기운이 지나간다. 끝일지도 모른다. 이제 겨우 50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너무 빠르다. 잠시 기다리라던 여자의 음성이 들려온다. 퇴원을 하셨어요. 언제? 네. 경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전화 부스를 나와 허둥지둥 고향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철새가 머리 위를 날아간다. 급한 마음과는 다르게 발걸음이 쇳덩이를 매단 것 같다. 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간다. 급한 마음에 뛰다 걷다 해도 제자리. 길이 줄어들지 않는다. 아버진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얼굴이 눈앞에 어린다. 아버지 생신은 모내기가 한창인 음력 4월 18일이다.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 생신에 가지 못했다. 아버지 생신은 바쁜 농번기였으나 서울에 사는 난 농번기와 관계가 없다. 그날만큼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논밭 들리를 접어두었다. 축하한다고 오는 친척과 아버지 친구, 손님들의 식사며 술 대접까지 겹쳐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었다. 어머니는 미리 밀주를 담가 광안에 숨겨두었다가 준비한 음식과 함께 아버지 친구들에게 대접하느라 분주했다. 마루에 술상이 차려졌다가 치워지고 하루 종일 쉴 사이가 없었다. 어머니는 불평 아닌 불평을 했다. 저 양반은 집에 술이 떨어져야 끝이 나는 사람이야. 말하는 어머니 얼굴엔 즐거운 웃음이 번졌다. 오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축하주를 받은 아버진 많이 취하셨고 기분 좋은 모습이다.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학교에 다녀와서 본 마루에 차려진 술상. 약주 기운에 붉어진 아버지 얼굴은 젊고 잘생겨 보였다. 50대 초반인 아버진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젊다. 맏딸인 내가 아버지 생신을 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집살이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든 때였고 아버지 생신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을 어머니는 짐작하고 있었다. 아버진 지난 가을 시집을 보낸 큰딸이 자신의 생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신장로에서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가 친정집이다. 대청 마루에 앉으면 신장로가 보인다. 국도로 수원과 여주 중간인 용인읍내로 접어들기 직전 신장로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울창해서 여름엔 지나가는 차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진 바쁜 와중에도 시집간 딸이 보고 싶어 온종일 신장로만 쳐다보았다. 비포장 도로에서 흙먼지를 크게 일으키며 지나가면 커다란 화물차나 시외버스였고 적은 먼지를 뒷공무니에 달고 지나가면 소형차였다. 흙먼지가 멈추면 내릴 사람이 있다는 신호였고 시외버스였다. 흙먼지가 일어날 때마다 고개를 빼들고 있다가 멈추지 않으면 곧바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먼지가 멈추면 행여 딸이 오나 하고 서서 바라보다가 아니면 그때마다 실망을 하셨다. 큰딸인 내가 서울에서 안 오자 무척 서운했단 말을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아버지가 울적해서 어머니가 민망했고 곤란했다고. 딸의 처지를 모르는 아버진 시집간 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형제들과 친척, 손님을 대접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술로 거나하게 취한 아버진 손님들이 떠나고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고 했다. 이 녀석이
오늘도 안 오는구나. 오는 차비만 해가지고 오면 될 것을. 한숨과 함께 돌아서는 아버지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볼 적마다 어머니 마음도 안타까웠고 가슴이 빈 것처럼 서글펐다. 어머닌 시집간 딸이 못 올 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장로 바라기를 했고 곧 체념하셨다. 낯익은 길이 시야에 들어온다. 고향 이름이 붙은 도로 표지판이 머리 위로 지나간다. 내 기억 속의 이 길은 언제나 푸른 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푸른 잎이 온 신장로를 뒤덮어 마치 녹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고 가슴을 푸른 빛으로 채워주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선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눈길을 느낀다. 동리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를 따라오는 것 같다. 저기 가는 여자가 이진사 때 큰딸, 그래, 길게 뽑는 입김들, 연애질한다고 나간 딸, 등등. 등 뒤에서 동리 사람들의 말들이 숨어 있다가 일제히 나타나서 떠들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말, 소음 속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언제나 도도했던 이진사의 큰딸로 인해 실추된 아버지 자존심을 동네 사람들은 즐겼는지도 모른다.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내 꿈은 실추된 아버지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이었다.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믿은 딸이 가난한 집 아들과 눈이 맞은 것이다. 저만치 집이 보인다. 몇 대의 승용차들이 대문 앞에 세워져 있다. 대문에 걸려있는 등불이 시야를 뚫고 들어온다. 어릴 때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검푸른 기와 지붕이 꿈틀 살아 움직였던 집이다.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기와 지붕은 무거워 보인다. 집도 주인처럼 기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입술에 노여움이, 이럴 수가. 야속했다. 무릎이 꺾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다. 마당으로 들어선다. 삼촌 얼굴과 마주친다. 어머닌 내 손을 잡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심하게 실룩인다. 마루 위로 올라간다. 온몸에 따가운 시선이 바늘처럼 꽂힌다. 여동생이 슬피 울며 내 손을 잡는다. 모두 분주하다. 안방으로 들어선다. 검은 띠를 두른 아버지 사진이 병풍 앞에 놓여 있다. 만수향 실연기. 제상 좌우의 촛불이 바깥 바람에 흔들려 아버지의 영정도 일렁거려 보인다. 휘도는 바람이 촛불을 꺼뜨릴 듯 위태롭다. 병풍 뒤로 돌아간다. 하얀 시트 앞에 무릎을 꺾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진 제겐 쉼터예요. 마지막 남은 쉼터를 잃은 딸이 왔어요. 그걸 말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있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아버지는 아시겠죠? 조심스럽게 시트를 벗겨본다. 아버지의 반듯한 이마, 깨끗하게 감긴 머리가 살아있을 때 같이 매끄럽다. 턱이 들려졌고 인중도 같이 올라가 있다. 아버지의 가지런한 이가 드러나 보인다.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나를 보고 오고 있는 것 같다. 치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입을 열기가 어려웠다. 이 사이로 서름, 비참함 등등 복잡한 감정이 치민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가슴에 귀를 갖다 댄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다. 목에 혈흔이 보인다. 아버지 저고리 앞섭을 헤쳐본다. 목에서부터 시작한 혈흔이 가슴으로 이어져 있다. 아버지 가슴에 붉은 피멍을 본 순간 내 가슴에도 멍이 새겨지는 것 같다. 지금 내 아버지 가슴의 멍은 내가 새겨놓은 것 같다. 이렇듯 고통으로 얼룩진 가슴을 안고 계셨던 아버지였다. 나는 왜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토록 허무하게 버릴 삶인데 부모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인가? 시집살이에도 꿋꿋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마음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내 어깨 위로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싶다. 이제 왔구나.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아버지의 영혼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혈흔이 깊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 영혼도 같이 아파하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난 영혼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훈령이 언제 내게 왔을까? 내가 잘못을 느끼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 가슴의 통증으로 아픈 순간인가? 문상객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상주인 어린 남동생이 문상객을 맞는다. 나는 마루로 나온다. 잎을 다 떨어뜨린 가로수 사이로 국도가 가깝게 보인다. 국도에는 바쁘게 차들이 지나간다. 이젠 먼지 바람도 일지 않는다. 신장로에 눈을 준다. 동리역 위에 걸어오는 사람이 아버지로 보인다. 나는 아버지 하려다 그만둔다. 착시다. 아버지의 소지품들이 보인다. 서재 겸 아버지의 침실이다. 손때 묻은 붓과 벼루, 연적 등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군용 담요를 씌운 책상 위에 화선지가 눈에 띄인다. 책상 위에는 노란 족보가 여러 권 꽂혀 있다. 저 낡은 족보를 소중히 여긴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다. 아버지의 핏줄, 그 역사가 이곳에 있다. 개우석이라는 족자의 글귀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언제부터 있었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던가 아니면 후였을까? 무슨 뜻이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직 어린 나에게 아버지는 사람의 지조가 돌보다 굳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일까? 아버지에게 있어 자신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했을까? 아들, 가문, 또는 비겁하지 않은 삶,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사진 속에서 검은 띠를 두른 아버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아버지 앞에 눈을 감는다. 아이가 없던 집안에 내가 태어난 일은 경사였다. 부모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밥 먹는 것, 말하는 것이 화제거리였다. 언제나 집안의 중심부에 있었다. 밥을 복 있게 먹는다는 둥, 영리한 눈이라는 둥. 아버진 내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천자문을 외운다고 대견했다. 여자도 장관을 하는 세상이니 큰 인물이 되겠지. 아버진 딸을 천재라고 믿은 것이다. 당신의 자식이 특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을 한다고 고향을 떨치고 객지로 떠돈 딸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남자. 그 사윗감에 대한 실망. 아버지가 마지에게 건 커다란 희망이 무너진 것이다. 나는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유독 자신에게 양방 가문을 들먹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딸이지만
벽진 이씨 가문의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거는 기대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열려진 방문으로 마당에 처진 차일이 보인다. 차일 밑으로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다. 그 옆마당에 벌어진 화투판에 눈이 간다. 파란 지폐가 어지러이 오고 가고 다시 모아졌다가 사라진다. 모두 분주하다. 다시 바닥은 울긋불긋한 화투장으로 뒤덮인다. 여기저기서 어머니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쁘다. 장지로 떠나는 날,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자 어머닌 발인제 준비에 바쁘다. 나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대청마루에 앉아서 신장로를 바라본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로 시외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 동네역에서 걸어오는 사람도 보인다. 아버진 이곳에 앉아서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제야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심정을, 나를 기다리며 신장로 바라기를 하던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다. 발인제는 마당 헛간 옆에 있는 외양간 앞에서 행하기로 했다. 왜 하필 텅 빈 외양간 앞?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길 원했다고 대답했다. 소처럼 살아온 삶이라 그랬는지 소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 소처럼 우직하게 자신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기에 비록 텅 빈 외양간이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일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소라는 단어일 것이다. 아버진 소를 키울 때가 즐거웠고 보람 있었다고 했다. 딸의 전셋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소를 팔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난 네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애비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고. 그건 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다. 소는 아버지에게 희망을 의미했다. 발인제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헛간역 외양간 앞에서 친지들과 함께 조용하게 치러졌다. 이제 장지로 출발을 해야 한다. 고향에 선산이 있다는 건 다행이다. 사람들이 맞사위를 찾고 있다. 그때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로 들어서는 낯익은 트럭.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보인다. 가슴에서 콧등으로 올라온 통증이 눈으로 몰리더니 눈앞이 흐려진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맞사위 남편이 영정을 끌어안고 출발 준비를 한다. 울음소리가 일제히 쏟아진다. 모두 가면극을 하는 것 같다. 인생은 무대이고 우리는 배우이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느린 동작으로 자기의 맡은 역을 하고 있다. 그 통곡 소리도 연극의 일부처럼 섞여 들린다. 산 중턱에 오르면서 선산을 바라본다. 어릴 땐 높은 산으로 알았던 선산이 야트막해져 있다. 가문에 어울리게 양옆을 장식한 돌사자가 주위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맨 위에 할아버지의 커다란 비석이 서 있다. 얕은 단화굽에 달라붙은 검은 흙을 털어내고 아버지 묘가 만들어지는 곳을 본다. 일꾼들이 가래로 흙을 퍼내고 있었다. 상여 뒤를 따라가서 선산에 위치한 장지에 당도해보니 먼저 도착해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아버지를 모실 자리에서 나온 까만 흙 때문이다. 질컥거리는 흙을 가래로 퍼내면서 물이 들었던 자리라고 한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장마가 들면 위험하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과 친척 모두 그냥 서서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선산 제1위에는 조부님,
그 밑에 부모님, 그 아래 서열인 아버지 자리로 정해진 곳.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마가 져서 물속에 잠기면 어떡해. 어머니 혼자 애를 태웠다. 아무리 정해진 자리라도 여기는 안 된다고 했으나 어머니를 도와 강력하게 다른 곳에 다시 파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들인 남동생은 어렸고 큰딸인 난 힘이 없었다. 만약 내가 아들이었거나 좀 더 철이 들었다면 그대로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해는 넘어가고 일꾼들은 담배만 피워대고 앉아 묵묵부답 그대로 앉아있다. 어느 누구도 강력하게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맞다림에도 난 방관자로 아버지 장례는 그냥 그렇게 마무리될 모양이었다. 묘지 흙구덩이가 파헤쳐진다. 아버지 시신이 안치된다. 목줄기가 아파서 밤새 통증으로 시달려서 이젠 울 수가 없다. 서름을 토해내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옆에서 여동생이 통곡을 한다. 내 울음은 백고동 소리처럼 컥컥 막힌다. 동생처럼 실컷 울어보았으면. 마른 가슴이 타들듯 통증이 목으로 올라와 목을 움켜 잡아야 했다. 어머니 상복 치맛단에 도깨비가시, 풀씨, 검불이 뒤엉켜 있다. 경황이 없는 어머니에게 묻어있는 괴로움 같다.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이어진다. 후루룩 떨리는 몸을 지탱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등뼈로 스며드는 추위를 느낀다. 추위가 몸의 감각을 앗아가 버릴 것 같다. 뒤를 돌아본다. 일꾼들이 붕분을 만들려고 가래로 흙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등걸처럼 뼈만 남아있던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또 다른 신, 말없는 신을 생각해본다. 아버진 신의 아들이었다. 주어진 생명, 신에게 순명하며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한 아버지를 받아들였을 신. 그 신의 나라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믿는다. 내 아버지. 그렇게 한 생명이 떠났다. 후에 어머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성의를 다했다. 묘지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 물이 봉분으로 스며들지 않게 했으며 그 옆에 커다란 웅덩이를 파놓기도 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첫 제사에 종중 어른들이 참석했다. 어머니는 이미 대문을 열고 방문과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혼령이 들어오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 혼령이 방으로 날아들어와 영정을 통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임종을 바로 앞두고 찍은 카메라 사진이라 뼈에 가죽을 씌운 듯 바짝 마른 얼굴에 음울한 눈빛만 날카롭다. 그 눈빛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한데 꼭 담은 입술은 얼어붙은 듯 열리지 않는다. 어머니와 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아버지 명복을 빌고 있다. 하늘에 계실 아버지에게 괴로웠던 지상에서의 일은 있고 하나님 앞에 편안히 계시라고 기도한다.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로 간절한 마음이 된다. 방문을 닫기 전 밖을 한번 내다본다. 어둠 속에 나무의 자태만 어른거린다. 정말 혼령이 있고 그 혼령이 영정 속으로 돌아온 것인가. 촛불이 크게 일렁인다. 어머니가 제사상 영정으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밖의 어둠을 쳐다본다. 그러면서 금반지 낀 왼손 약지를 오른손으로 슬쩍 쓰다듬는다. 금반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속죄 또는 뒤늦은 사랑의 표시로 해주신 것인데 깊이 넣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만 꼈다. 어머니 손을 장식한 금반지는
아버지 훌령에게 보여줄 훈장이다. 금반지가 그릇 닦는 약으로 닦았는지 유난히 반짝거린다. 방문을 닫자 촛불과 만수양이 비로소 안정을 찾아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 주가에서 잔반을 들자 장남이 주전잘 들어 술을 따르며 우집사를 한다. 잔반을 향 연기에 3번 돌려 씻어내고 술은 모사 그릇에 붓는다. 강신. 아버지 훌령은 분명 영정으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중학생인 남동생이 첫 잔을 올렸다. 아들이 하나이기도 했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딸들도 잔을 돌리라고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맏딸인 난 둘째 잔, 마지막 잔은 여동생 순서였다.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니 5잔이고 10잔이고 더 권하고 싶다. 잔에 첨주를 한다. 정말 혼백도 술을 드시나 보다. 영정의 표정이 조금 풀려 부드러워 보인다. 매에 숟가락을 꽂고 돈베기찜 위에 젓가락을 얹는다. 형님 편히 들어요. 우리 나가자. 작은 아버지를 따라 모두 방에서 마루로 나간다. 나도 마루로 나와 한문한다. 어머닌 부엌으로 갔다. 식사하시기를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나는 아버지가 먼 산을 향해 후 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는다. 한문 시간이 너무 길었던가 보다. 동생이 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날 의아한 듯 쳐다보고 있다. 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도 제사 끝 음복 준비로 칼과 도마, 과일 담을 바구니를 들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방문 앞에서 3번 기침을 하고 개문을 한다. 방 안에 선향 연기가 안개처럼 은은히 퍼져 있다. 아버진 돈베기와 술 석잔을 드신 탓인지 눈가에 졸음기가 엿보인다. 매에서 숟가락을 내리고 젓가락도 거두었다. 매를 3숟가락 더 숭늉에 말아 물밥으로 홀령에게 마지막 입가심을 시킨다. 아버지 영혼이 자식들의 제사를 흐뭇해할 것 같다. 일동이 제배를 올려 아버지와의 이별을 고한다. 담배 연기에 실려 아버지 영혼이 떠나가는 느낌이 든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어머니와 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잖아. 서울에 다녀오신 아버지에게 제대로 술 한 잔 사드리지 못했어. 내가 불효자란 생각이 들어. 얘는 무슨 그런 말을. 아버진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느 날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모처럼 서울에 와서 딸네 집을 찾은 것이다. 근처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고 했다. 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는 표정이 우울해 보인다. 저 녀석이 지 남편과 싸웠나 하는 눈치다. 비쩍 마른 몸피를 훑어본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일부러 어리광을 부렸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처지가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에게 궁핍을 들킬 것 같아서 허둥지둥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방안을 정리한다. 급히 시장에 다녀왔다. 저녁 밥상을 부랴부랴 차린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고기 반찬을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녀석들 좀 가만히 있어라. 오랜만에 사위와 딸, 그리고 4살과 3살짜리 연년생인 외손주 2놈과 함께 저녁 밥상에 앉은 아버진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비쩍 마른 딸을 안타까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밥상 위에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가 각각 다른 접시에 얹혀 있었다. 나는 접시 하나를 아버지 앞으로 다가 놓았다. 난 아이들에게 생선살을 발라 먹이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접시로 달려들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
아버진 생선 접시를 내 앞으로 옮겨 놓으려다가 그만둔다. 대신에 생선살을 발라 슬그머니 딸 밥그릇에 얹어 놓는다. 내가 질색하며 남편을 쳐다본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유별나게 나대다. 아버진 마지못해 외손주를 무릎에 앉힌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신선이 심상치 않다. 지금껏 이 애가 이러고 사는구나. 사위놈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밉고 제 애미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고 들볶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나는 밥 한 술을 국에 말아놓고 아이들 시중 드느라 먹을 새도 없었다. 딸의 퉁퉁 부른 밥그릇을 보며 저걸 언제 먹지 하며 기분이 우울해 보이신다. 모처럼 아버지 모시고 아이들과 저녁을 잘 먹으니 좋아요. 네가 뭐 먹었니? 그날 아버진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내 딸의 수고나 희생을 몰라주고 있더라고. 아이놈들은 제 애미를 뜯어먹는 것 같았고 사위놈도 마찬가지라고. 아무도 딸이 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동안 당신 시중과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그런데 지 남편과 아이들에게 희생하는 딸을 보니 새삼스럽게 당신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어. 딸의 모습을 보니 내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 같더라고. 딸을 시집 식구에게 희생하라고 키우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17 어린 나이에 낳은 첫아이가 난산이었지 뭐니. 병원도 없는 시골이니 오죽했겠어. 3일 동안 정신을 놓다가 깨어나길 반복하다 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고통 끝에 태어난 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지 뭐니. 주변에선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딸이어서 서운할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 얼굴엔 기쁨이 넘쳤단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고 예쁜 딸까지 얻었다며 기뻐하셨지. 희뿌옇게 날이 밝아올 때였어. 네 아버지가 직접 탯줄을 끊었지 뭐니. 그리고 내 산구안도 직접 하셨단다. 널 씻기고 빨래도 했단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남편이 늦게 와서 만들어 놓은 반찬을 못 먹게 될 때가 종종 있었다. 특히 여름철에 더 그랬다. 반찬을 비닐봉지에 넣고 찬물에 담가두기도 했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처럼 어머니가 시골 밭에서 딴 고추와 상추, 감자를 한 보따리 들고 서울 딸네 집에 들렀다. 어머니에게 반찬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그대로 두자니 쉴까봐 걱정이고 내가 먹으면 아까운 것 같고. 어머니가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리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난 거사. 네가 먹는 게 뭐가 아까워. 어머닌 얼굴을 찡그리고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 입은 마찬가지지. 어머닌 다음 날 시골로 내려갔다. 그 후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문득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곤 했다. 그랬다. 어머니 말대로 사람 입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머닌 자신이 먹고 입는 걸 자식을 위해 아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절약해서 경비를 모았다. 나는 늘 염원했던 아버지 묘를 옮겨드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한 나의 아버지. 그분의 못다한 생명의 안타까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런 모든 것들이 가슴에 한으로 남았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니와 나 자신의 소원을 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새벽부터 마음이 앞서간다. 아버지 묘를 여는 날이다. 지난 세월이 벌써 10년을 넘어섰다. 나는 아버지 영혼을 마중하려고 아침부터 목욕을 했다. 날씨는 화창했다. 아버지 기다려.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응석을 부려본다.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급히 선산이 있는 고향으로 달려간다. 남편과 아이들 생각을 잠시 밀어낸다. 버스에 앉아 있으니 어릴 적 지나간 일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회환이 되어 몰아친다. 길에서 혹은 버스 정류장이나 거리에서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어떤 땐 뒷모습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려다 그만두었다. 뛰어가서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만져보고 싶었다. 아버지 생각에 목줄이 아파온다. 나는 아버지라는 고향을 찾아 떠도는 보헤미안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돌아가신 아버지, 그 말없는 사랑이 이제야 가슴에 와 박힌다. 받기만 했던 나, 그 주신 사랑이 고마워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조마조마하다. 나무뿌리가 아버지 유골을 감고 있으면 어떡하나. 수없이 걱정했던 말과 생각들이 스쳐간다. 선산 무덤들은 고요로 덮여 있었다. 낙엽진 잔디 위에 군데군데 푸른 잡초가 고개를 쳐들었다. 조부와 증조부 무덤들이 묵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지켜보았다. 아버지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염려했던 대로 처참했다. 물속에 잠긴 관은 생나무 그대로였다. 걱정했던 대로 물이 그득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까맣고 찐득찐득해진 유기물을 헤집어 유골을 주워 모았다. 가까스로 유골을 수습했다. 가느다란 너비가 10cm쯤 되는 송판 위에 삼배 석자를 깔고 그 위에 창호지 두어 장을 밑으로 길게 늘여놓았다. 창호지 위에 얼마 되지 않는 뼈를 골라 머리, 팔, 다리, 유골을 차례대로 놓고 종이로 말았다. 마지막으로 삼배로 돌돌 말아 묶어놓으니 유골에 부피는 가느다란 줄기처럼 보였다. 이제야 창호지로 만든 옷을 한 벌 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새로 잡은 자리는 금빛을 띤 마사토였다. 직관 말로는 배수가 잘 되어 묘지 자리로는 최고 명당이라고 했다. 옆에 쌓인 금빛 흙더미를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지사지로 만약 아버지였다면 나를 물속에 그대로 놔두었을까. 울컥한 감정이 가슴을 치받는다. 봉분이 만들어진 후 술을 따라 놓고 나는 큰 절을 올렸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아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 혼이 날 불렀는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득했다. 잠시 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이었다. 밝은 빛으로 눈이 부셨다. 아직 상석과 비석, 망두석은 갖추지 못했지만 봉분은 크고 묘들도 넓었다. 붉은 봉분을 뒤로 하고 오는 길은 발길이 가벼웠다. 이제 짐을 벗은 것 같아 홀가분했다. 아버지를 목욕시켜 목과 겨드랑이, 모르기 쉬운 곳에 파우더를 바르고 면내일을 갈아입힌 것처럼, 아니, 내가 목욕하고 면내일을 갈아입은 것 같았다. 겨드랑이 밑으로 고슬고슬 순한 바람이 지나갔다. 아버지가 편안해할 것 같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와의 수많은 사연이 눈앞을 지나간다.
시집 온 지 2해가 지난 가을, 첫 아이를 낳으러 친정으로 갔다. 신장로에서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가 친정집이다. 버스에서 내려 느티나무를 향해서 10분쯤 걸어가면 우리 집이다. 급한 마음에 좋은 길을 접어두고 논두렁길로 질러가는 길로 들어선다. 누렇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벼가 허리춤을 넘어 가슴께로 올라온다. 메뚜기가 후두둑 날고 논두렁에 심은 콩 넝쿨이 다리에 엉켜든다. 콩줄기를 헤치며 논두렁을 가다 보면 정강이 사이로 날벌레가 스치고 잠시 멈추어 선 발치에 소금쟁이가 작은 물살을 가른다. 그때 마당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신다. 넘어질라. 큰 길로 오지 않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